여기는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몰 회장, 이길수의 고립된 공간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3년 전에 죄책감에 갇힌 채 살아가는 남자. 그리고 그의 마지막 도박에 응답한 유명 심리재활치료사, 공서영. 회장님, 저는 이제 회장님의 마음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왔습니다. 마음의 장애라. 치료가 성공하면 내 전 재산을 주겠다 했소. 당신도 결국 돈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 아니오? 저는 돈이 아니라 회장님의 눈빛 때문에 이 계약을 수락했습니다. 내게 진심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요. 당장 나가요. 돈으로 시작된 거래. 죄책감으로 굳어진 관계. 그들의 치료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지는 초고층 빌딩의 꼭대기 펜트하우스. 사방이 통유리로 된 이곳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었지만 그만큼 세상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이 드높은 곳에 휠체어에 의지하는 거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신흥재벌 회장 길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엄청난 부와 권력이 그를 외로움에서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길수는 휠체어를 조종해 통유리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에 손을 얹은 채 발 아래 개미처럼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무심히 응시했습니다. 3년 전 차량 사고로 아내를 잃고 하반신 마비가 된 후 길수의 삶은 이 고립된 공간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갇힌 다리보다 아내를 잃은 죄책감에 갇힌 마음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길수는 휠체어를 돌려 거실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는 그의 눈빛에 깊은 회한이 스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위로도 형식적인 치료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때 펜트하우스의 현관벨이 울립니다. 엄격한 경비 시스템을 뚫고 이곳에 도착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심리재활치료사 서영이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지내는 서영은 국내외를 오가며 수많은 상실의 환자들을 치료해 온 권위자였습니다. 길수가 그녀를 이곳으로 부른 것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비싼 도박이었습니다. 길수의 개인 비서가 서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영은 펜트하우스의 압도적인 규모에도 흔들림 없이 길수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옆에 있는 의자를 당겨 길수와 눈높이를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길수는 여전히 무감한 표정으로 서영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서영입니다. 서영은 길수의 신체 상태는 물론 그의 과거 의료 기록과 사고 경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리적 치료와 심리적 지지가 병행되어야 함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요. 공 선생도 결국 같은 이야기군요. 길수가 얕은 비웃음을 흘리며 서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닌 결단력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길수는 3년 동안 수많은 의사와 치료사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의 다리만 보았을 뿐 고통받는 마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길수가 휠체어를 서영 쪽으로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충격적인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요. 내 다리와 이 마음의 장애를 치료해 주는 것.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길수는 고개를 들어 발 아래 펼쳐진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소유였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의 병을 고쳐준다면 내 전 재산을 당신에게 모두 넘기겠소. 서영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 재산이라는 말보다 길수의 눈빛에서 풍겨나오는 절박함과
고독의 무게 때문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영은 길수가 원하는 것이 돈의 유혹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단 하나의 가치라도 남아있음을 증명해 달라는 처절한 외침과 같았습니다. 서영은 이 비현실적인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길수는 이 재산이 자신에게 쓰레기와 다를 바 없다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아닌 회장님의 눈빛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영의 말에 길수가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서영은 길수가 스스로를 고통스러운 곳에 가두어두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치료해야 할 것은 마비된 다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지운 죄책감의 족쇄였습니다. 길수는 3년 만에 자신을 고통받는 인간으로 바라봐주는 시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길수는 서영의 진심에 침묵했습니다. 그는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성공하더라도 서영이 재산을 강요받지 않겠지만 다만 이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길수는 이 계약이 자신의 마지막 도박을 위한 파트너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이 계약은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장님의 삶에 대한 존중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서영은 길수가 건넨 서류에 단호하게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 계약이 억만장자의 다리가 아닌 그의 깊은 마음속에 갇힌 3년 전의 시간을 풀어내는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공 선생의 치료를 받겠습니다. 네, 회장님. 우리의 치료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길수의 눈빛에는 냉소와 기대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고 서영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딩 꼭대기에서 시작된 길수의 고독을 치유하는 계약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돈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소중한 잃어버린 삶의 가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영은 길수와의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의 핵심은 단순한 심리 상담이 아닌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 회장이 요구하는 모든 일정에 동행할 것이었습니다. 길수는 자신의 가장 값비싼 재산인 시간을 서영에게 팔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이 계약이 길수를 그의 고립된 일상 속에서 관찰하고 그 안에서 마음의 병의 원인을 찾아내라는 무언의 요청임을 깨달았습니다. 길수는 휠체어에 앉아 무감한 목소리로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길수는 서영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리 치료가 아니라 마음의 병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영은 길수의 요구 속에 돈을 걸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고독을 진심으로 함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불신이 숨어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첫 동행은 길수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점심 식사였습니다. 밥상은 최고급 식자재로 차려졌지만 길수의 몫은 오직 혼자 먹는 한 그릇의 밥뿐이었습니다. 서영은 길수 맞은편에 묵묵히 앉아 그의 식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동행은 길수가 혼자 견디는 고독의 시간을 서영에게 강제로 보여주는 일과 같았습니다. 길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저 의무감으로 끼니를 때우는 듯 힘없이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문득 숟가락을 내려놓은 길수가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씁쓸했습니다. 공 선생. 나는 이렇게 혼자 먹는 게 익숙하오. 당신은 드시오. 서영은 길수에게 직접 밥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길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서영아입니다, 회장님. 계약 조건은 동행입니다. 혼자 드시는 식사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영은 길수의 고독을 침묵으로 인정하고 함께했습니다. 길수는 서영의 단호함에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고 호화로운 식사 자리에서 두 남녀의 식사는
고독의 무게를 각자 짊어지는 씁쓸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길수는 서영과 함께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본사로 향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사옥 로비에서 휠체어를 탄 길수가 등장하자 수많은 직원이 일제히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길수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잠시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길수는 투명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집무실에 앉았습니다. 젊은 임원들의 브리핑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거대했고 수많은 돈이 벌리고 있었지만 길수의 표정은 무감했습니다. 서영은 그 화려함과 성공 속에서 길수가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의 건강이 아닌 회사의 성장 숫자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길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서영에게 냉소적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보시오, 공 선생. 이게 내 세상이오. 돈은 끝없이 들어오지만 나에게 진심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당신도 결국 돈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 아니오? 길수는 서영까지도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믿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고독이 돈 때문에 생긴 필연적인 결과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영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길수의 생각을 반박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돈이 아니라 회장님의 마음에 있는 3년 전 그날을 만나러 왔습니다. 서영의 진심 어린 대답에 길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독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서영은 길수의 침묵이 그의 방어 기제임을 알고 그 벽을 깨려 하지 않고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동행 시간이 끝날 무렵 길수는 다시 빌딩 꼭대기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길수는 서영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길수에게서 느껴지는 깊은 불안감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거실 옆 복도에 머물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길수는 휠체어에 앉아 불 꺼진 거실에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펜트하우스 안의 어둠과 고독을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켰습니다. 서영은 어둠 속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길수의 외로운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은 거대한 회장이 아닌 상실 앞에서 좌절한 중년의 남성일 뿐이었습니다. 서영은 길수의 호화로운 외로움과 이혼 후 혼자 버텨온 자신의 소박한 외로움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고독은 결국 저렇게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에서조차 혼자 견뎌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치료해야 할 것은 외로움이라는 족쇄에 갇힌 길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서영이 길수의 펜트하우스에서 일상 동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길수는 서영의 동행에 익숙해지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정에는 깊은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길수에게 과거의 기억을 마주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길수는 서영의 심리적 접근을 거부하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의 장애를 치료한다고 했지. 내 과거의 기억을 파헤치겠다고는 하지 않았소. 길수는 서영에게 당신은 나를 파헤치려는 사냥꾼일 뿐이라고 냉소적인 말을 던지며 벽을 세웠습니다. 길수는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 계약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영은 길수의 날선 반응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수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치료사로서의 선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역시 이혼 후 홀로 버텨왔던 상실과 고독의 시간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진솔함은 길수의 단단한 벽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의 진심 어린 고백이 길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길수는 휠체어를 벽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서영을 향해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회한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공 선생 말이 맞소. 나는 내 다리가 마비된 것보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소. 길수는 3년 전 차량 사고 당일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 후 운전대를 잡은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길수는 자신이 성급하게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면 아내는 여전히 살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전대는 내가 잡았소. 나는 내 아내를 죽였습니다. 길수는 오열하며 자신의 죄책감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마비된 다리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위한 속죄의 굴레였으며 스스로에게 내린 가장 잔혹한 벌이었습니다. 길수에게 마비된 다리는 나는 걷거나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영은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길수를 단순한 환자가 아닌 상실의 고통에 갇힌 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길수가 고백을 쏟아낸 후 서영은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수의 격렬한 감정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침묵으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서영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서영은 길수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아내분을 향한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벌하는 동안 아내분은 회장님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회장님을 괴롭히는 건 다리가 아니라 회장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서영은 길수에게 자기 용서의 필요성을 단언하며 치유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길수는 서영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서영이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수는 서영에게서 단순한 치료사 이상의 감정, 즉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줄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계약 관계는 옅어지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두 사람의 섬세한 교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은 길수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아내의 유품을 함께 정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펜트하우스 한쪽에 굳게 닫혀있던 방 길수의 3년 전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길수는 망설였지만 서영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결국 그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 길수는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낡은 필름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길수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를 품에 안은 길수는 3년 동안 억눌러왔던 회한과 슬픔, 죄책감을 뜨거운 눈물과 함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오열이 펜트하우스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서영은 아무 말 없이 길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길수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어주었을 뿐입니다. 그 침묵과 손길은 길수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깊은 공감을 전달했습니다. 길수는 서영의 존재 덕분에 비로소 자신을 짓누르던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야 용서받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마치 기적처럼 길수의 굳어있던 다리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길수는 물론 서영조차도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마음이 치유되자 물리적인 회복의 불씨가 켜진 것입니다. 길수는 되돌아온 감각보다 서영에게서 받은 마음의 치유에 압도당했습니다.
억만장자의 냉소적인 가면은 완전히 사라지고 상실의 고통을 딛고 다시 태어난 한 남자의 뜨거운 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길수는 휠체어를 서영에게 서툰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길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은 길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혼 후 고독이 치유되었음을 깨달았고 이 남성에게 깊은 연민과 애정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길수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길수는 서영의 손을 놓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는 몸 그대로 그녀를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길수에게 몸을 숙였습니다. 두 남녀의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닌 3년의 고독을 끝내는 해방감이자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뜨거운 서약이었습니다. 길수는 서영의 체온을 통해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고 서영은 길수의 갈망 속에서 자신의 고독이 끝났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입맞춤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낸 가장 진실하고 절박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긴 키스가 끝난 후 길수는 서영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못하는 몸으로 서영에게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달라는 가장 진실한 고백을 전했습니다. 길수 서영 씨라고 부를게요. 당신은 내 다리가 아닌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이젠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내 평생을 나와 함께해요. 서영은 길수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길수가 자신에게 막대한 재산이 아닌 남은 삶 전체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 역시 이 감정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 곁에서 당신과 함께 걸어갈게요. 그렇게 돈과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진정한 연민과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길수는 물리적인 재활에 성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마음의 장애를 치유하고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외로웠던 중년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을 잡았습니다. 서영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의 족쇄를 완전히 풀어낸 길수는 물리적인 재활에도 놀라운 속도로 성공했습니다. 길수는 더 이상 휠체어에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영의 부축을 받아 조심스럽게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서 길수가 서영 앞에서 첫걸음을 떼는 순간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워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길수는 재활에 성공한 후 가장 먼저 자신의 거대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처음 서영에게 약속했던 대로 아내에게 속죄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길을 택했습니다. 길수는 자신이 이끌던 인터넷 쇼핑몰로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 재단은 길수처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심리치료 및 재활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통 큰 선행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길수는 더 이상 냉소적인 억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고통을 이겨낸 치유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길수는 서영에게 이혼 후 홀로 버텨온 외로운 삶을 끝내고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자고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길수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뒤로하고 교외에 멋지게 지어진 전원주택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사치스러운 고립의 공간이 아닌 따뜻하고 개방적인 생활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서영은 길수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길수를 치료한 것이 단순히 환자를 고친 일이 아니라 자신의 고독까지
함께 치료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치료사로서의 삶은 이제 길수의 반려자로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길수와 서영은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길수가 기부한 재단의 봉사자들과 주변 이웃들, 그리고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종종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길수와 서영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진정한 공동체의 따뜻함을 누렸습니다. 길수는 이제 지팡이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영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발걸음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길수와 서영은 인생의 상실과 아픔을 이겨낸 진정한 반려로서 서로에게 기대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돈과 고통이라는 극단적인 배경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심과 자기 용서라는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일상 속에서 평화로운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를 마주한 것이 이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지요. 길수와 서영은 어둠을 걷고 이제 세상 속으로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들려주시고 이 영상을 지인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저에게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